36에 쓰는 일기. 1월 1일 일기 초등학생처럼 결심했다. 금년부터 일기를 쓰기로. 36해를 살았건만 뒤돌아보면 내 삶은 얇디얇은 종이 한 장 같다. 고시촌 쪽방을 전전하느라 추억을 뭉텅이로 버리고 또 버렸더니 앨범 몇 권과 업무 수첩 몇 권만이 내 삶을 증거하는 흔적이 되었다. 이 일기를 쓰면서 또 하나 결심했다. 올해는 기필코 남자를 만들어야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뽐내고 싶은 그런 멋진 남자를 기다린다. 고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1월 7일 패션 테러리스트 국장이 근평에서 1번을 주무과 차석에게 주었다. 내가 선임이고 교육 성적도 성과도 더 좋은데 여자라서 또 밀렸다. 팀장 진급은 거의 물 건너갔다. 더러운 세상이다. 과장에게 하소연했더니 구청장하고 가까운 실세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아니면 몇 표나 갖고 있는지 보여주든지 누군들 모를까? 그 실세를 어떻게 만나는가, 그게 문제지. 과장은 공자님 같은 말씀만 하고서 시선을 피한다. 과장을 위해서 내가 벌인 일이 얼만데. 분을 못 이겨 1시간 먼저 조퇴를 했다. 상암 DMC 술집 골목, 단골 맥주집에서 초저녁부터 술을 펐다. 만만한 용만이를 불렀다. 나의 동창, 20년 지기 나의 친구, 남사친, 영원한 을, 언제나 변함없는 상수, 언제나 같은 산 같은 물, 필요할 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나의 몸종 같은 친구. 자식, 5분이나 늦었다. 언제나 오차범위 3분이라면서. 평소 같으면 정강이를 한 방 걷어찰 일이지만 오늘은 봐줬다. 내 모든 신세 한탄과 스트레스를 술주정과 함께 받아내야 하니까. 이 녀석의 패션은 언제 봐도 참신하다.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인데 아직도 반팔티를 입고 다닌다. 그것도 매일 같은 옷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다는데 나는 이 녀석의 게으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 답답해 보이는 두꺼운 뿔테 안경, 10살은 더 들어 보이는 노안. 패션 테러리스트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쏠린다. 대체 눈치란 걸 달고 다니는 건지. 필요할 때 옆에 놓으면 편해서 그렇지 애인으로 오해할까봐 창피하고 부담이 가는 그런 애다. 그래도 역시 욕만이다. 근사한 일식집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풀코스 요리로 내 품격을 높여줬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고 뭐 잘 나가는 건축기사니까. 오늘도 리액션이 갑이다. 위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힐링이다. 어디서 저런 표현들은 배워오는 건지 못생긴 얼굴이 안타깝다. 갑자기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황하는 용만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비싼 몸값 자랑하는 참돔, 민어를 눈앞에 두고 한 입도 못 먹은 게 더 마음에 걸렸다. 역시 과장이다. 실세 중 실세로 통한다는 구의원과 함께 있단다. 그래 당신 퇴직 전에 한몫하는구나. 큰 길 건너 한정식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다. 실망이다. 그 노친네 징그러운 눈길로 가슴이나 훔쳐보고 허벅지에 우연인 척 손을 몇 번이나 올려놓고서도 손 모아 바친 술잔이 몇 잔인데 기껏 한다는 말이 연말엔 반드시 승진해야죠. 짜샤. 그때까지 내가 날 기억하겠니? 더러운 술자리에 몇 번이나 더 부르려고. 2월 19일 첫 번째 남자 36, 피곤한 인생. 마포구청 7급 주사보. 여고 시절 얼짱 선화공주로 날렸던 한선화. 친구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너. 너 진짜 이대로 평범한 인생으로 가는 거냐? 미래의 내 짝은 무얼하고 처박힌 거야? 금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너와 나의 미래를 내가 거부하겠다. 이제 정말 결혼이라는 피신처를 찾아 편안하게 숨고 싶다.
지난주 소개팅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올해 들어 첫 번째로 만난 남자다. 깨진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능력되고 학벌 좋고 허우대 멀쩡하고 게다가 독자다. 직장에서나 친구들에게서나 자랑할 수준은 되는 인물이다. 속물티가 팍팍 나긴 하지만 뭐 어때? 나도 속물이잖아. 사랑? 그딴 거 깨나 줘버려. 둘이 영화를 봤다. 팀 회식 때 본 영화지만 눈시울이 촉촉한 척 분위기도 잡고 적당히 손도 내주었다. 오늘 2차, 3차까지 가야 하니까 극장 앞으로 나왔는데 이런. 때 아닌 비가 장대처럼 쏟아진다. 그 남자도 나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다. 용만이에게 SOS를 쳤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분 내로 오라고. 오면 사촌 동생인 척하라고. 그런데 10분이나 늦었다. 분명 데이트할 남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자식 아무래도 군기가 빠졌다. 화가 나서 몇 대 쥐어박았다. 슬슬 반항하는 기미가 보인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남자를 먼저 들여보내고 용만이의 차키를 뺏었다. 예전 같지 않게 우산도 없이 어떻게 가냐고 따진다. 대림동에서 신림동 고시촌까지 급하다고 하면 눈발을 뚫고 숱하게 달려와 줬던 이 녀석, 확실히 군기가 빠졌다. 야 용마이, 후진차 갖고 유세 떠냐? 그럴 거면 차라리 오지 말라고 눈에 쌍심지를 켰다. 우리 죽어도 쪽팔리지는 말자. 혹시라도 날 여자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뒤진다. 어깨가 축 처져 돌아서는데 조금 짠했다. 심했나? 3월 20일토 이사가는 날손 없는 날을 택해 이사를 간다. 마침내 지긋지긋한 신림동 고시촌을 떠난다. 엄마가 아빠 빚 때문에 집을 판 후로 3년간 여기서 지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엄마 진료비로 매달 60만 원을 보내야 해서 좁고 습한 고시촌 원룸에서 지냈는데 이제 그 형벌이 끝나고 출소다. 평범한데 가난하게 태어난 죄. 그건 지금까지 나를 이 감옥에 묶어놓는 중력이었다. 옮겨가는 곳은 구청에서 가까운 상암 DMC. 간지나잖아. 옆 호실 용만이 녀석은 이삿짐을 나르는 날 보고 깜짝 놀랬다. 대학 때도 거처를 옮길 때마다 이삿짐을 날라주던 용만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쫓아올까봐. 용만이는 항상 날 따라다녔다. 여기 고시원에서는 그 불편한 생활도 견뎠다. 직장도 탄탄한 설계사무소라서 얼마든지 쾌적한 곳으로 갈 수 있는데도 말이다. 징그러운 녀석. 이제 어쩌나 내가 떠나서. 물론 아주 착한 녀석이다. 오히려 날 보호해 주었다고나 할까?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어주는 친구,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 친구, 무시를 당해도 항상 웃어주는 친구. 용만이하고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다. 문경에서 전학을 온 촌놈이었다. 말도 없고 주눅든 아이라서 못된 아이들이 많이 놀렸다. 그중 제일 힘이 세던 통뼈가 특히 괴롭혔다. 어느 날인가 통뼈가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용만이를 학교 앞 공사장 안으로 끌고 갔다.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들었다. 심하게 맞아서 코피를 흘렸다. 보다 못해 내가 나섰다. 그만두라고. 솔직히 난 아무도 모르는 통뼈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피를 닦아주며 용만이 손을 붙잡고 공사장을 빠져나왔다. 그 뒤로 아이들은 용만이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게 지금까지 용만이가 내 주위를 맴도는 이유다. 동물도 새끼 때 각인이 되면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하지 않는가. 용만이가 어디선가 봉고 트럭을 끌고 왔다. 참 재주는 많은 녀석이다. 마지막 잔짐을 옮길 때는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내가 이사를 가는데도 생각보다 반응이 담담해서 좀 심심했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사 가던 날 노래를 검색해서 틀었다.
우리 용마이 오늘 밤 베갯니대 눈물 많이 적시겠다. 웃자노. 이사 가던 날 뒷집 아이돌이 능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장독 뒤에 숨어서 하루를 울었고 탱자나무 꽃잎만 흔들었다내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은 탱자나무 울타리에 피어오른다. 3월 27일 끈질긴 녀석복도가 어수선해서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가 깜놀했다. 용만이가 옆 호실로 이사왔다. 벌써 거지반 짐을 들였다. 뭐지, 이 괴물은? 회사를 옮겼댄다. MBC 근처 꽤 탄탄한 설계사무소로 이직했다고 명함을 주었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게 됐다고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뭔가 찜찜했다. 짐을 풀고 정리하느라 분주한 용만이를 두고 할 일도 없는 사무실로 출근했다. 시간 외근무를 찍고 퇴근길에 뜸했던 친구를 불러서 이른 저녁을 먹고 들어왔다. 사실 살짝 가슴이 설렜던 나 스스로가 한심했다. 용만이에게 중독되고 길들여져 가는 것이 싫어서 이사했는데 쓸데없이 나대는 가슴은 또 뭐냐고. 용만이가 처음 교실에 들어올 때도 이랬다. 그 촌스런 옷차림, 까무잡잡한 피부, 징그러운 얼굴. 다른 애들은 배꼽을 잡고 웃는데 왜 나만 얼굴을 붉히냔 말이다. 도도한 선화공주가 어떻게?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그래, 그냥 저 촌놈이 불쌍한 거야. 오피스텔로 돌아오니 벌써 짐 정리를 다 끝냈다. 와이셔츠 밑단이 다 풀어져 나왔고 땀이 마른 얼굴엔 소금기가 앉았다. 조금은 미안해서 참치볶음밥을 해서 가져갔다. 하숙생활 내공이 들어간 레시피다. 손이 커서 양도 좀 많았다. 어때, 감동이지 용만아. 너 종놈에게 가끔 귀족이 베풀어야 할 일이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용만이는 배가 고팠었는지 허겁지겁 땀까지 흘리며 금방 다 먹었다. 고맙다고 1층 카페에서 커피를 가져오겠다고 지갑을 챙겨들었다. 갑자기 햄버거가 땡겼다. 카페라떼를 부탁했고 길 건너 새로 오픈한 수제버거가 이벤트 중이라고 알려줬다. 종놈에게 여가를 주면 한눈을 팔기 마련이다. 방으로 돌아와서 씻기 전에 조금 남겨둔 볶음밥을 한 숟갈 먹었다가 바로 뱉었다. 왜? 참치가 상했다. 캔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반년은 지났다. 뭐지? 이 자식 외계인이 틀림없다. 5월 25일 위대한 그림. 복지카드로 디지털 카메라를 장만했다. 삼각대부터 필터까지 필요한 보조용품과 액세서리도 구입했다. 내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사진에 취미를 붙이기로 했다. 여성회관에서 카메라 강좌도 수강했다. 용만이를 불러 보성으로 녹차밭 출사를 나갔다. 기름값에 보태라고 거금 3만 원을 꺼냈는데 남자라고 사양한다. 녹차밭 입장료만큼은 내가 내려고 했더니 그것도 굳이 자기가 낸단다. 대체 왜 그래 너? 위대한 그림을 그리는 중이야. 양산을 펼쳐 그늘을 만들며 개폼을 잡는다. 그러든가 그럼. 여름 초입에 접어들어 상당히 더운 날씨. 땀을 뻘뻘 흘리며 녹차 언덕을 오르는데 용만이가 미니 선풍기를 꺼내 틀었다. 무지막지 시원했다. 용만이는 카메라 백팩을 메고 어깨 가방은 가로메고 삼각대는 왼 어깨, 양산은 오른손, 소품 가방은 왼손으로 각각 들었다. 백팩 양옆 수납 포켓에는 꽝꽝 얼린 생수병이 각각 꽂혔다. 옆에서 걷던 여행객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신랑이 좋아서 인생이 편하겠어요. 자기도 저렇게 좀 못해. 신랑 참 잘생겼다. 마음이 미남이야. 왜? 이용만은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많은 걸까? 언덕 경사면의 녹차밭의 곡선이 오전 햇빛을 받아 채도가 선명하다.
그 앞에 하얀 벤치가 완벽한 포토존을 만들었다. 용만이를 앉혀놓고 각종 포즈를 연출하도록 했다. 촬영 중 그늘에서 잠시 쉴 때 에너지바를 꺼내주는 용만이. 삶은 계란과 얼린 쑥떡까지 위대한 그림. 이제 조금씩 그 의미를 알 것 같다. 주변 분위기도 좀 싸하게 느껴져 불편했다. 하여간 음흉한 녀석이다. 순진한 척 위험해. 5월 27일 앨범 정리. 첫 출사 사진을 포토샵에 띄워 정리하는 김에 앨범들도 꺼내서 정리했다. 어디에나 용만이가 있다. 초등학교 서울대공원 소풍 학급 사진. 내 뒤에 용만이가 서 있다. 시선이 날 향했다. 중학교 경주 수학여행. 불국사 사진에선 내 옆에 서 있다.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고 축제 연극 공연 관객석 둘째 줄에 용만이가 앉았다. 강당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대학 때는 학과만 달랐지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 내 사진 여기저기 용만이는 엑스트라처럼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소개팅을 나간 카페에서도 뒤 테이블에 희미하게 잡힌 용만이다. 이 정도면 스토커가 아닐까? 얘가 죽으면 아마도 껌딱지 귀신이 될 거다. 내 인생 어디에나 용만이가 있다. 소름이 오싹 끼쳤다. 8월 15일 고장난 에어컨. 말복인데 에어컨이 고장났다. 706호 용만이는 정상 작동된단다. 관리실에 전화해보니 705호만 고장이란다. 냉난방 기사가 교육 중이라 내일 오후에나 올라와서 보겠다고 했다. 말이 돼? 지금 33도라고 아저씨. 선풍기는 뜨거운 바람만 내뱉는데 어쩌라고? 전화를 끊고 찜통 같은 방에서 나 혼자 지랄 발광을 했다. 걱정이 됐는지 용만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둘 사이에 나만의 비밀번호는 없다. 술 취해 떡이 된 날들, 물건을 두고 나온 날들, 가스불을 켜고 나온 날들, 심지어 변기가 막혔던 날까지. 내 대신 내 방을 들락거렸으니 비밀번호가 다 뭔 소용이람. 들켜선 안 될 여자의 모든 것을 본 저 녀석. 그냥 내 그림자다 생각해야 속이 편하다. 손재주 많은 용만이도 에어컨을 고치지는 못했다. 방으로 돌아갔던 용만이가 이불과 트렁크를 들고 다시 왔다. 하루만 방을 바꾸잔다. 자식. 그래, 그게 친구가 느리지. 맘 변할까 서둘러 짐을 챙겨나갔다. 온몸이 뜨거워서 잠시도 더 있을 수가 없었다. 좀 염치가 없었나? 바닥에서 자라, 옷장 열지 말고. 용만이 방 에어컨을 최강으로 틀었다. 한쪽 벽면을 덮은 얇은 커튼이 그 바람에 살짝 날렸다. 큰 사진의 일부가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스토커일지도 모르니까 커튼을 열어젖혔다. 내 사진이다. 대형 사진이 벽면을 꽉 채웠다. 대학 연극 졸업작품, 비련의 발레리나 역할 공연 사진. 감회가 새롭다. 학처럼 우아하게 한쪽 발을 들고 공간을 수평으로 가르는 아름다운 아라베스크. 사진 속의 나는 참 젊고 곱다. 그리운 그 시간의 젊은 내가 저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너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다니. 나를 스타로 만드는 용만아. 너 사람을 울리는 재주도 있구나. 9월 12일 바가지. 청년 창업센터 점검차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용만이가 다니는 설계사무소에 잠깐 들렀다. 그냥 궁금했고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상암문화광장 건너편 하늘 높이 치솟은 빌딩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품격을 말해주는 듯했다. 명함대로 17층에 내려서 사무실로 들어갔다. 여직원이 용무를 묻고 응접실로 안내했다. 잠시 후 팀장이라는 분이 나왔다. 이용만과 어떻게 되는 사이냐고 묻는데 마치 취조당하는 것 같아서
엉겁결에 여자친구라고 말해버렸다. 갑자기 팀장이 언성을 높였다. 오늘도 결근했다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무단 결근에 조퇴에 뻑하면 현장에서 사라지고 지 멋대로 해요. 내일도 안 나오면 해고하겠다고 꼭 전해주세요. 초면에 죄송합니다. 웃기는 건 팀장이란 사람에게 왜 내가 죄송하다면서 허리를 숙이니? 이런 무례가 어딨냐고 따졌어야지. 커피 한잔 하러 갔다가 이 무슨 봉변이야? 내가 꼭 와이프라도 된 기분이었다고. 좀 잘하자 한선아. 오피스텔로 돌아왔더니 706호 불이 켜져 있었다. 용만이가 침대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다. 침대에 용만이 어머니 사진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용만이 눈이 좀 부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 날 무척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자주 갔다. 생선가게 앞을 지나면 젖은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돈도 주셨다. 녹차를 끓여내오는 용만이에게 당한 만큼 쏘아붙이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 뭐지? 꼭 바가지를 긁는 기분이었어. 너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뻑하면 결근하고 조퇴하고 사라지고. 직장이 장난이니? 내일도 결근하면 그냥 모가지래 이 등신아. 10월 31일 뜨밤 두 번째 남자. 이태원 할로윈데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정령이나 마녀가 출몰한다는 밤. 나도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미쳤나 보다. 원피스 간호사 복장에 망사 스타킹을 신고 이태원 밤거리로 나섰다. 해밀턴 호텔, 유럽풍의 이국적인 뒷골목에 들어섰다. 욕망의 언저리, 그 무언가를 갈구하는 무리들로 아수라장을 이뤘다. 영화 속 복장, 유령과 마녀의 복장, 그리고 속옷에 가까운 복장들도 할로윈의 힘을 빌어 밤거리를 누볐다. 이런 날엔 진짜 악마들이 활보해도 모를 것이다. 광란의 카페.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미쳐 신나게 흔들다가 여성용 외투를 입은 한 외국인 남자와 눈이 맞았다. 그래, 너로 정했어. 올해의 두 번째 남자. 미래의 내 짝 어딨니? 조심해 너. 나 오늘 막 간다. 둘이 뽀뽀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헐리우드 영화처럼 로비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뜨겁게 끌어안고 키스하고 요란을 떨었다. 좋아 허니. 오늘 밤 한번 달려보자. 복도에서 용만이를 만났다. 아님 기다렸던 거야? 그 자리에 얼어붙은 용만이를 뒤로 하고 아무튼 둘은 계속 영화를 찍으며 거칠게 방문을 열었다. 외국인 남자가 바지 속 팬티를 보여주며 징그럽게 웃었다. 여자 팬티. 이어서 앞 단추를 풀어내리는데 슬립에 불에지어. 이 새끼 진짜 여자 속옷을 입었다. 게다가 눈이 풀리면서 내 옷장을 열어 내 속옷을 꺼낸다. 이 변태 새끼. 정신이 번쩍 돌아왔다. 나가. 고함을 지르며 힘껏 정강이를 걷어찼다. 만일을 대비해 침대 틈에 숨겨둔 야구 배트까지 꺼내 휘둘러 변태를 쫓아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나한테. 욕망에 아주 돌았구나 한선아. 무슨 낯짝으로 미래의 짝을 들먹거리니? 더러운 년. 11월 1일. 패션 테러리스트 출근길 사무실에 늦는다고 말하고 일부러 3시간이나 늦췄는데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용만이와 마주쳤다. 어떻게? 날 기다린 거니? 많이 아팠구나. 온갖 생각이 들었다. 용만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드디어 5대5 가르마를 풀었다. 말끔한 쇼트컷 헤어스타일로 바뀌니 사람이 달라 보였다. 거기다 수트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 검정 넥타이,
정장 구두로 패션도 확 바뀌었다. 몰라볼 정도로 말쑥하긴 한데 꼭 상가집 가는 사람 같았다. 꼴불견이었던 선글라스도 두꺼운 뿔테 안경으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댄디한 도시 직장인 티가 물씬 풍겼다. 너 패션 테러리스트였어, 알아? 대체 왜 그러고 다녔던 건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말도 안 되는 5대5 가르마의 청자켓, 청바지. 자그마치 근 10년을 고집한 이유를 용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네 존재 자체를 모르는 척했다. 차를 태워줄까? 권하지도 않았다. 뭔지 모를 전화를 받고 뭔지 모를 말을 속닥이더니 1층에서 내리는 날 두고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렀던 것 같다.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왠지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 가슴이 아팠다. 더 나를 괴롭힌 건 여지껏 본 적 없는 용만이의 처연하고 무심한 눈동자였다. 12월 10일 공백. 용만이가 떠났다. 706호의 주인이 바뀐 건 아니지만 비어있다. 매일 오피스텔 밖에서 창문을 확인하고 수시로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대답도 인기척도 없다. 물론 전화도 받지 않는다. 답답해서 어제는 설계사무소도 가보았다. 무단 결근으로 퇴사 조치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찾을 정보가 내겐 없었다. 가장 소중한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었던가. 한 달 하고도 열흘의 공백. 내 인생에서 용만이가 이렇게 길게 사라진 적은 없었다. 군대 가서도 지겹도록 편지를 보냈던 놈이다. 내용은 시시했다. 계절 바뀌는 이야기,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 뻔한 군 생활 이야기. 공백 기간에 수시로 울었다. 용만이가 있을 때 느꼈던 외로움은 배부른 사치였다. 그건 마트에서 2개의 물건을 두고 고민하는 수준 낮은 선택의 고통이었을 뿐이다. 지금은 한순간 한 걸음이 뼈에 사무친다. 웃긴 건 저속하다고 경멸했던 대중가요 가사가 정확히 폐부를 찔러 나를 오열케 한다는 것이다. 너 하나에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이미 너는 내게 대답한 걸 알아. 대답 없는 대답의 의미. 다 알면서도 난 모르는 척 맴도는데. 용만이의 사랑을 차지하기에도 벅찬 보통 사람이었음을 각성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첫눈에 빠졌던 상대가 용만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 자식이 있을 때 괴로워했던 세상이 사무치게 그리운 달콤한 추억이었음을 깨우쳤다. 나를 지탱해준 우주상수는 용만이었다. 나를 스타로서 무대 아래에서 올려봐준 유일한 사람도 용만이었다. 앨범 속 사진을 하나하나 부여잡고 사진 속 엑스트라처럼 무시된 용만이의 고독을 찾아보며 이 밤도 가슴을 쥐어뜯는다. 12월 11일 세 번째 남자. 용만이가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보석을 되찾은 느낌이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706호로 들어갔다. 넥타이를 푸르던 용만이가 식탁 의자를 빼준다. 2개의 의자, 그러고 보니 나는 좁은 원룸에 당연히 의자 하나만을 두었다. 돌아서 앉을게. 편히 갈아입어. 안심이다. 말이 안 나올까봐 걱정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지? 용만아, 짜샤, 임마 고민 중인데 용만이가 핸드폰에서 유튜브 영상을 틀어준다. 경찰이 여자 속옷 절도범을 검거했다. 이태원에서. 얼굴을 비추는데 2번째 남자 그놈이다. 봤어?
추리닝을 갈아입은 용만이가 특대 수제 햄버거를 테이블 위에 올린다. 나 사실 햄버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 맞아. 요놈. 변태 새끼. 내 것도 탐내길래 바로 싸다고 날리고 조인트 까니까 냅다 도망치더라고. 못 들었어? 그니까. 모르는 놈 함부로 들이지 마. 그리고 싸다고 조인트가 뭐야? 내려갈 데가 많은 사람들이 써야 멋있는 거야. 그런 말은. 미안해, 잘못했어. 용만 씨. 나 참 많이 모자르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와서. 아니 왜? 용만이가 일어서더니 뒤로 와서 가만히 끌어안는다. 억센 팔 근육이 느껴진다. 시큼한 남자의 채취가 내 등허리의 곡선을 따라 파고든다. 자식, 남자였구나. 근데 숨이 좀 막힌다. 너 경험은 없구나. 팀장과 먹은 저녁으로 속이 꽉 찼는데 특대 햄버거를 다 먹었다. 그 덕에 용만이를 움직이는 치트키를 찾았다. 용만 씨, 잘 자. 그래, 너로 정했어. 세 번째 남자. 12월 24일 김치찌개. 크리스마스 이브. 36회에 드디어 로망이 이뤄졌다. 문화비축기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용만이를 기다린다. 때마침 눈이 내린다. 이어폰을 끼고 살바토레 아다모의 샹송 눈이 나리네를 듣는다. 너무 아름다워서 수많은 솔로를 슬프게 만든 노래. 연인과 함께 눈 쌓인 길을 걸으며 듣고 싶었다. 오늘은 차를 두고 버스로 오라고 했다. 오피스텔에서 함께 가자는 걸 굳이 나 먼저 여기 와서 기다린다. 가난한 연인처럼 마침 녀석은 백수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건지 사표 내고 나온 건지 말이 없다. 나는 온갖 고난을 참으며 직장을 다니는 엘레나, 가난하지만 세련된 도시 남자.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오늘도 저녁을 사야 하는 철부지 아가씨. 나는 시네마 천국의 여주인공을 꿈꾼다. 버스에서 용만이가 내리는데 이 자식 다시 오대오, 도로 오대오. 짜증이 났다. 환상이 확 깨졌다. 거기다 뭐니? 종이봉투에 붕어빵을 들고 내렸다. 그리고 모자란 사람처럼 실없이 웃는다. 촌스러운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멍청한 건 싫어. 그래, 사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지. 오대오는 아무리 뜯어봐도 정말 극혐이다. 냅다 정강이를 걷어찼다. 너 내가 싫지? 대체 나한테 왜 그래? 한번 물어나 보자. 그 오데오 가르마는 대체 뭐냐? 거울 안 봐? 아무도 얘기 안 해? 바보 같다고? 선화야, 이게 싫어. 정말? 기억 안 나? 응사 삼천포. 오데오 가르마, 김성균이 헤어스타일. 10년 전 너 다니던 동사무소에서 산업총조사 통계 도와줄 때 민원실 TV에서 봤잖아, 드라마. 그때 너무 멋있다고 했거든. 나올 때마다 박수치더만 옆에 동장님 오신 줄도 모르고. 기억났다.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거야? 날 위해서? 말을 하지, 짜식아. 네가 김성균이냐? 네가 감히 김성균을 넘보냐? 다시 정강이를 걷어찼다.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감동 먹은 걸 들키기 싫었고 알 수 없는 신비함도 남겨야 하니까. 암튼 넌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하얗게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 문화비축기지, 삭막한 석유 저장 탱크의 외관을 그대로 살린 커뮤니티 센터를 지나 2번 탱크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랐다. 용만이가 주로 말하고 나는 들었다. 그나저나 핀잔을 주었던 붕어빵,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용만이 엄마가 돌아가셨다. 용만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상속 다툼 속에 친가로부터 버려진 후 서울로 올라와 힘겹게 사셨다는 어머니.
고난한 삶으로 얻은 말기암에 나머지 생은 남편 곁에 있겠다며 반길 사람 없는 문경에 내려갔다. 1년 전에. 그리고 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다. 열흘 전에. 그래서 원룸이 비었던 것이다. 용만이는 엄마를 위해 친가에 가서 밤낮으로 울분을 터뜨렸고 결국 아버지 산소 옆에 조그만 납골묘를 두어 엄마를 모셨다고 했다. 엄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다며 흐느꼈다. 나도 속으로 울었다. 이제 용만 씨의 엄마는 내게도 엄마인 것이다. 메타세콰이어 길을 지나 눈 쌓인 하늘공원에 올랐다. 아직도 가을의 주인공인 갈대가 남아있다. 내리는 눈으로 희미한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눈 덮인 평원을 걷는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용만이의 허전한 공간으로 손을 넣었다. 찬바람이 불기도 했고 롱패딩 점퍼가 따뜻할 것 같기도 했고 팔짱 좀 끼는 게 뭐 그리 큰일도 아니잖아. 용만아, 이제 그만해도 돼. 너 전학 왔을 때 도와주고 친구 된 거. 넌 충분히 갚았어. 사실 그놈 통뼈 말이야. 걔 아빠가 학교 앞에서 솜사탕 팔던 할아버지야. 그걸 들켰지 나한테. 할머니하고 홍제동 인왕시장 갔다가 마주쳤거든. 그래서 나한테 함부로 못한 거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우리 용마이. 응, 뭔 말이야? 내가 통뼈 그깟 놈 때문에 너한테 이런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어린 시절에 몇 대 맞은 것 같고. 아니야, 그게. 그럼 뭐야? 너 진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뭐가? 20년 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둘 다 16살.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서울시청 앞. 엄청난 인파가 도로를 메웠지. 엄마는 남대문 시장 생선장수. 비린내 나서 싫었어. 창피했지. 가난했고. 엄마는 밥 사 먹는 돈도 아까워서 집에서 밥을 싸갔어. 그래서 내가 갖다 드렸지. 엄마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싶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신문지 덮고. 근데 그날 하필 같은 교회 다니던 여학생들이 그 길가에 앉았는 거야. 걔들이 날 봤고 난 바보같이 바구니를 엎어버렸어. 지금도 생생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가슴에 숯불이 쏟아진 화상인걸. 김치찌개, 하얀 쌀밥, 멸치볶음, 오이소박이, 계란말이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는 건 괜찮아. 나 천하게 자랐거든. 근데 내 첫사랑 교회에서 피아노를 반주하던 여학생. 빨간 국물이 튀었지. 그 하얀 교복에. 비명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고 그때 내 자존감도 함께 그 길바닥에 엎어진 거야. 마음속에서 나도 엄마도 그 지랄하던 기집애도 갈기갈기 찢었어. 이제 내가 고개를 들면 난 개새끼가 될 거다. 내 눈에 광기가 돌았지. 그때 너 선아가 나타난 거야. 천사처럼. 내 앞에서 얼쩡거릴 땐 귀찮더니 그땐 반갑더라. 달려와서 엎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는데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오직 너만 보이더라. 마치 길 잃은 깜깜한 바다, 한 줄기 등대의 불빛처럼. 그래서 결심했지. 항상 네 옆에 있겠다고. 그래야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억났다. 남대문 시장 가던 길, 서울시청 앞. 내 꿈은 탤런트였어.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비련의 여주인공. 오빠의 성공을 위해서 꿈을 포기하는 억척스런 또순이.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까지 난 수없이 많은 역할을 상상 속에서 연기했어. 그날은 서울역 앞에서 실전 연습 한번 대차게 했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명연기였다. 오빠야, 뭐하노? 지금 주문이 밀려서 눈코 뜰 새 없구마는. 아야, 이게 뭐고? 밥을 엎었네. 시만 쓰던 오빠가 뭐한다고 배달을 나가노. 비켜봐라 오빠야. 퍼뜩 쓸어담자. 식당에 사람들 미어 터진다 카이.
그 연기가 용만이에게 그렇게 감동인 줄은 몰랐네. 오피스텔 앞에서 쌓인 눈을 털어주는 너,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안경, 하얗게 나오는 입김 5대5 가르마가 좀 멋져 보였다. 좋아. 너 죽을 때까지 갚아라. 난 절대 말 안 하지. 미쳤냐?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건축설계 공모전 작품 준비 때문에 일이 많다고 했다. 괜찮아. 데이트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공무원 봉급에 남편이 백수면 용서가 안 되지. 널 닮은 자식 보고 싶으면 돈 많이 벌어라. 은평동 요양병원에 있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올 수 있냐고. 아빠 빚 때문에 고생시키는 딸에게 미안해서 엄마는 좀처럼 그런 말을 꺼내지 않는다. 무슨 일일까? 별일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신경이 쓰였다. 마음이 평온하니까 비로소 엄마가 보인다. 3년 전 엄마는 작은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했다. 흔한 수술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수술 동의서를 썼는데 1년이 지나도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 초기 위암 조직은 제거돼서 다른 이상은 없는데 회복이 참 더뎠다. 의료사고를 의심했으나 병원비에 아빠 채무로 하루 사는 것도 버거워 감내하기로 했다. 엄마는 집을 팔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다. 대학 시절 용만이가 부지런히 드나들었던 집인데 나는 질색하고 싫어했으나 엄마는 아들 같다며 항상 반겨주셨다. 용만이는 내가 없을 때 더 우리 집을 찾은 것 같다. 일부러 심부름을 보내거나 지하실 정리 등을 시키면 이년아. 너 용만이한테 그러면 벌받아 못된 년. 엄마는 장난 아니고 정말 불같이 화를 냈다. 오피스텔 앞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요양병원은 버스로도 지하철로도 가기가 번거로운 곳에 있다. 덕분에 오늘만큼은 엄마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앞으로도 계속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걸까? 아이가 생기면 더 복잡해지겠지? 딸은 도둑이라더니 엄마에게 미안한 눈물이 고였다. 이 자식, 정말 너 정체가 뭐냐? 용만이가 요양원 병실에 있다. 6인실 침상을 돌면서 할머니들에게 수면 양말과 간식 봉투를 돌려주고 있다. 복도에서 구경하는 옆 병실 할아버지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엄마는 왔냐? 하는 표정이고 용만이는 손을 번쩍 들며 웃는다. 빨강, 노랑, 파랑 깔맞춤한 수면 양말과 예쁘게 포장한 간식 봉투에 병실 분위기가 들떠있다. 아유, 뭐 하려고 자꾸 가져와. 돈 아깝게. 추석 때 준 것도 아직 멀쩡한데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해. 정말. 엄마가 말로는 역정을 내시는데 표정은 의시되는 것 같았다. 할머니들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웃는다. 허탈해서 나도 웃었다. 엄마가 갑자기 명동 성당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요양병원을 나섰다. 거동이 불편한 뒤로는 방송으로 미사를 본다는 엄마. 용만이는 나보다 익숙하게 휠체어, 목발, 핸드백을 챙겼다. 엄마도 불편한 기색 없이 용만이 차에 올랐다. 용만이 부축이 참 편하다고 칭찬하면서 명동 성당 돌계단 앞에 섰다. 엄마는 꼭 이 길을 걸어보고 싶다고 하셨다. 나 혼자면 엄두가 안 날 일이지만 용만이가 있어서 든든했다. 이런 거구나, 사랑이란 거. 용만이는 휠체어를 돌계단 끝에 올려두고 다시 내려왔다. 난 엄마의 가방을 들고 엄마는 목발을 잡고 용만이는 옆에서 또 뒤에서 엄마를 부축했다. 엄마가 전에 없이 힘을 낸다. 재활치료도 귀찮아 하신 양반인데 나는 안다. 엄마가 왜 이러는지. 우리와 함께 오래 있고 싶으신 거다. 힘 빠지면 우리가 힘들어할 걸 알고 계신 거다. 이건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다. 중간에 힘이 붙이는지 엄마가 쉬어가자고 하신다.
용만이가 급하게 신문지를 접어 돌계단에 놓았다. 앉자마자 엄마가 짜증을 냈다. 선화, 너는 핑계가 많아. 대체 미사는 왜 안 가는 거야? 그러자 용만이가 대신 엄마에게 약속했다. 어머니, 제가 다닐게요. 입교자 교리도 받고 세례도 받을게요. 걱정 마세요. 이거였구나. 엄마의 노림수. 엄마도 단수가 높다. 얻을 건 얻을 수 있을 때 얻는 거다. 한 계단 한 걸음씩 올라간다. 세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긴 계단을 오르면서 깨달았다. 이것도 인생이다. 멋지고 화려한 인생도 있겠지. 그치만 내 힘에 닿는 행복,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면 이제 높은 곳만 바라보지 않겠다. 사랑에 눈이 멀으니 용만이도 가끔 삼천포로 보일 때가 있다. 드디어 돌계단 끝, 성당 광장에 올라섰다. 눈앞에 성당의 첨탑이 펼쳐졌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도 뜸했고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중이다. 휠체어 뒤에서 발을 딛고 뜨거운 키스를 나눴다. 엄마가 묵주로 휠체어 손잡이를 탁 치며 낮은 목소리로 짜증을 냈다. 성당에서 이러는 거 아니다.